오늘은 패권의 대이동, 부와 힘을 만드는 공식이 어떻게 진화되는지를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제국의 흥망성쇠의 알고리즘이 어떤 것일까요? 15세기 이후에 세계를 지배한 패권 국가들의 성공과 실패 요인을 분석하고 하드파워인 군사력을 넘어선 경제 및 재정 시스템의 진화 과정을 추적하며 현대 경제의 패권 전쟁, 미중 간의 갈등을 이해하기 위한 역사적인 통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패권을 재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시스템과 매력이 결합된 것으로 말이죠. 패권은 단순한 군사력의 우위가 아닙니다. 타국이 모방하고 싶게 만드는 문화적인 매력과 국제 질서의 주도권, 즉 군사력,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가 결합된 것이죠. 여기에 막대한 전쟁 비용을 감당하고도 부를 창출할 수 있는 효율적인 경제와 재정 시스템이 한꺼번에 합쳐졌을 때 패권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막대한 자원을 가진 제국은 무너지고 척박한 소국은 세계를 지배했을까요? 스페인 대 네덜란드와 영국의 예를 들어봅니다. 스페인 제국의 부상을 보시겠습니다. 중세적인 확장과 자원의 확보를 무력 정복이 아닌 정략 결혼과 상속을 통한 영토 확장을 통해서 제국을 형성했습니다. 유럽 최대 영토를 확보했다라고 하고, 이 정략 결혼은 합스부르크 왕가의 결혼 동맹 전략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스페인 부의 원천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이후에 그곳에서 캐낸 은인데, 피사로가 잉카를 정복한 다음 단 한 도시에서 금 6톤, 은 12톤을 약탈했다고 합니다. 볼리비아의 포토시 은광을 발견하고 이때 수은 아말감법이라는 것을 도입할 수 있었는데, 순도 낮은 광석에서 은을 추출하는 획기적인 기술을 적용하여서 16세기 전 세계 은 생산량의 85%를 스페인 혼자 독점했다라고 합니다. 채굴 경제를 구체적으로 보면 이 잉카 제국의 공동 노동 제도를 미타라고 하는데, 이것을 강제 노역으로 악용했습니다. 이 잉카 제국의 사람들은 수은에 중독되고 가혹한 노동 환경으로 인해서 대량 사망했다라고 하고, 당대 기록을 살펴보면 9번째 역병은 광산에서의 노역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확보된 은을 담보로 해서 스페인은 유럽 은행가들로부터 천문학적인 자금을 차입해 옵니다. 이를 통해서 프랑스나 오스만 제국 등과의 끊임없는 전쟁 비용으로 지출하게 된 것이죠. 스페인이 몰락했던 원인을 보시면 밑빠진 독 경제를 첫 번째로 들 수 있겠습니다. 국내 산업을 육성하는 데 실패합니다. 부를 창출하는 생산 시스템 자체가 부재하였고, 유입된 은이 스페인에 머물지 않고 즉시 유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쟁 비용을 충당하거나 네덜란드와 영국산의 사치품, 귀족들의 사치품으로 이 은들이 소진되었던 것이죠. 은은 스페인을 그저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돈을 버는 시스템이 없이 쓰는 시스템만 비대한 구조였고, 역사상 가장 빈번한 국가 파산을 선언하였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원인을 보시면 재정 시스템도 비효율적이었는데, 스페인은 단일 국가가 아닌 황제를 중심으로 한 왕국들의 연합체였기 때문에 통일된 조세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특정 지역, 카스티아에서만, 만만한 지역에서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고, 타 지역은 세금을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가 파탄되었고 국가 전체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었습니다. 또한 부의 원천을 이러한 생산인 같은 것들이 아니라 약탈과 영토 확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봉건적인 사고가 이러한 지배층의 인식의 한계였고, 기술 개발이나 상업 발전을 통한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스페인이 몰락할 당시에 네덜란드는 천천히 떠오르게 됩니다. 네덜란드는 아시다시피 국토 대부분이 해수면보다 낮은 습지입니다. 농업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 도시로 이주하였고 상업과 수공업이 농업 대신에 발달하게 됩니다. 혁신적 생존 전략을 보시면 당시에 청어잡이를 통해서 이렇게 막대한 부를 이끌게 되는데 청어를 오래 보관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였다. 또한 모무역 개념이 있는데 발태의 곡물과 목재를 일단 네덜란드로 실어와서 운송하는 중개무역을 장악해서 유럽 해상물류의 허브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군사 운영 자체도 굉장히 효율적이었는데 스페인의 거대 보명 테르시오에 맞서 훈련된 용병 직업군인을 운용하였고 앞서 설명드렸던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해서 용병을 고용하고 새로운 전술을 훈련하였습니다. 또한 군사력의 목적은 영토를 병합하거나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상업 항로를 보호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한 것이죠. 전쟁 수행의 명확한 목표 설정을 통해서 비용 대비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금융혁명이 굉장히 중요한데 신뢰를 자본으로 전환시킨 최초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채 시스템을 도입했는데요. 스페인과 비교를 해보면 스페인은 굉장히 많은 파산 선언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신뢰가 하락하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어서 재정이 악화되는 이런 악순환에 빠졌던 반면에 네덜란드는 원금과 이자 상환을 국채라는 시스템으로 확실하게 보장합니다. 네덜란드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신뢰를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초저금리의 장기 국채를 발행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자율을 보시면 스페인은 굉장히 하이 리스크의 로우 리턴이었던 반면에 네덜란드는 하이 트러스트를 가지게 되었다. 신뢰가 돈이 되는 시스템 구축으로 스페인에 대비해서 압도적 자금 조달 우위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이라는 거대한 나라에 맞서서 80년 전쟁을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동인도 회사의 역할을 들 수 있겠습니다. 국가와 자본이 결합하는 굉장히 특별한 경우인데 동인도 회사는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입니다. 잉글랜드 동인도 회사의 10배가 넘는 자본금을 모집할 수 있었고 배당금을 지급하고 주식 거래를 활성화시켰습니다. 초법적 권한도 보유했습니다. 일개 기업이라고 하기에는 단순 기업을 넘어선 국가 속의 국가로서 자체 군대를 보유하고 전쟁 선포권, 조약 체결권, 식민지 건설권을 행사하였다. 그리고 또한 동인도 회사는 전쟁 없이 교역 없고 교역 없이 전쟁 없다. 굉장히 목표지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1623년에 암보니아 학살 사건이 있었는데 잉글랜드 상인의 경쟁자를 고문하고 처형함으로써 향신료 무역을 독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네덜란드도 융성했다가 지게 되는데 중개무역의 취약성 때문입니다. 네덜란드는 자체의 생산 기반 없이 중개무역에 과도한 의존을 하게 됩니다. 마침 17세기에 소빙하기가 도래하였는데 이로 인해서 유럽의 농업 생산이 급감하였고 귀족의 구매력이 하락하였고 사치품의 수요가 폭락하면서 중개무역에 의존했던 네덜란드가 취약해지게 됩니다. 또한 규모의 경제에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열세를 가지게 되는데 영토와 인구의 한계로 인해서 영국과 프랑스에 비교해서 소모전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보호무역 정책으로 인해서 무역로가 차단당했고 스페인과 영국 사이에 일종의 과도기적 패권 모델에 그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영국을 보시겠습니다. 후발주자의 추격 전략을 보시면 초기 상황에는 17세기 초까지 유럽 변방의 섬나라로 암보니아 학살 사건을 통해서 보면 네덜란드에 비해서도 자본력과 기술력은 열세였습니다.
하지만 크로멜이 항해법을 제정하게 되는데 영국과 식민지로 들어오는 상품은 영국 배로만 운송해야 한다라는 항해법을 제정하는데 이것은 네덜란드를 타겟팅합니다. 네덜란드의 중개무역을 겨냥한 경제 봉쇄 및 선전포고였습니다. 또한 네덜란드와의 전쟁을 통해서 해군력이 급성장하게 되고 프랑스를 대상으로 한 2차 백년전쟁을 거치면서 해성 패권의 장악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1688년의 명예혁명은 영국의 시스템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하게 왕조 교체가 아니라 재상권을 보호하는 것을 제도화시켰습니다. 이 권리장전은 의회의 동의 없이 왕이 함부로 과세를 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렇게 국왕에 자의적으로 개인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사유재산권이 보장되고 이로 인해서 국가의 신용도, 트러스트가 상승하고 이것이 일종의 전환점이 되었다, 특이점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영국의 재정혁명을 보시면 잉글랜드 은행을 설립했는데 지금 미국의 연준의 초기 모습이죠. 정부와 상인이 결합한 민관 합작 형태로 국가 부채의 증권화, 이를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하게 됩니다. 돈을 빌려준 상인과 세금을 걷는 주체 둘 사이에 이해관계가 일치되게 되는데 국가가 빚을 떼어먹지 않는다라는 확실한 보장을 통해서 프랑스 대비 획기적으로 낮은 금리를 통해서 막대한 전쟁 비용을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앞전에 보셨던 네덜란드의 사례와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실물 경제도 뒷받침되었는데 농업혁명과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공유지가 사유화됨으로써 대규모의 자본농업이 가능해지고 식량 생산성이 증대됐는데 이로 인해서 농민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도시로 대거 유입되게 되고 역설적이게 이것을 산업노동력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인클로저 운동, 농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인도산 면직물, 캘리코의 유행 및 방직산업의 발달을 보시면 제조업과 무역의 시너지 효과를 완성하게 됩니다. 효율적인 재정 시스템, 강력한 해군, 탄탄한 제조업, 식민지 무역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말이죠. 따라서 지금까지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의 패권 모델을 비교해서 보면 스페인의 기반은 영토와 귀금속, 네덜란드는 중개무역과 신용, 주식회사, 영국은 금융, 제조업, 해군력이었습니다. 각각의 한계는 이미 살펴본 바에 따릅니다. 그렇다면 21세기 패권의 조건, 새로운 변수는 무엇일까요? 역사는 패권이 고정된 것이 아니고 시대의 경제구조에 따라서 진화한다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신뢰나 효율성 같은 시스템이 영토나 인구 같은 보이는 자원을 압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에 비추어 보면 과거의 공식이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시스템이었다면 미래의 핵심 변수는 반도체, AI, 빅데이터, 글로벌 공급망, 장악력 이것들 중에 무엇이 될 것인가 라는 것이죠. 따라서 현재의 패권 경쟁을 읽는 프레임은 누가 가장 효율적인 혁신 시스템을 가졌는가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의 시스템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다음에 소개해드릴 레이 달리오의 변화하는 세계 질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